그 상하이 총영사님을 또 지내셨죠?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하기가 좀 굳이 필요 없는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기 교수님께서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생존의 길을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우리 김정기 교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뭐 오래간만에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2015년 가을에 제가 21세기 세계 중심 질서 이 미국을 통해서 본 중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해가지고 이제 북악 정치 포럼에 데뷔를 했고요. 또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3월 봄학기부터 2년간 정치대학원 특임 교수를 하면서 동아시아 국제관계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의회 이 정치 이제 전공 학생들도 지도를 했고 주말에는 또 군 석사 과정이 있어요. 현역 대령 대령이 아니고 대위나 소령들이 주력이었는데 해가지고 상당히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이 정치권에서 아주 아끼는 후배 면명훈 박사님이 또 이 주임 교수를 맡으셔가지고 또 여러분을 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 생존의 길이잖아요. 되게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생존의 길이라고 하니까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은데 이 앞으로 한 1시간 동안 제가 이 강의를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끌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로서의 생존의 길을 이야기할 때 이 국제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오늘 제가 푸는 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할 텐데 큰 틀에서 먼저 국제 정치 역학 구도를 짧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이 본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는 일극화 체제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유니폴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극화 체제인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체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1991년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정보기술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서 이 3차 산업혁명 정보기술혁명 시대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혁명, 경제혁명도 준비하면서 1991년에 구소련을 해체시키고 냉전체제가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산업적인 기반이 없이 그 다음에 운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부터는 미국이 정보기술혁명 시대를 선도하면서 1945년부터 91년까지 전속됐던 냉전체제, 미소 냉전체제를 해체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지금 한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미국이 일방 독주 체제라는 것은 정치 질서뿐만 아니라 경제 질서, 군사 질서, 문화 질서까지 다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45년부터 91년까지는 바이폴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양극화 체제라고 그래요. 미소 냉전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 지배 이데올로기로 보면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9년 정도 양극화 이 체제가 있었고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양차 대전 시기로 봐도 되고 어쨌든 국제사회는 그동안 어느 일방이 아니면은 이 양국 그러니까 한 국가가 아니면 두 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양극화 체제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영국과 프랑스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플레이어들이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신흥 강국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에 섰던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멀티폴라 시스템, 다극화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극화 체제 하에서는 세력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양차 세계대전 기간 1914년, 18년, 41년, 45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도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해서 세력 균형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력 균형이 사실은 유지되면서 세계 질서가 지탱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는데 미국을 다시 영어로 한번 좀 돌려볼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원래 1차 산업혁명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제임스 와트로 대표되는 전기기관으로 상징되는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발발한 시기가 1770년대 그 정도 전후예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이라고 연도하고 거의 비슷한 이 시기에 사실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 시기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잉태된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주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도 주역이 안 됐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이 경제혁명으로서 오직 오로지 영국이 주도한 경제혁명이었습니다. 미국은 참여하고 싶었어도 신생 미개국가로서 독립을 한 미국이 독립연도가 1776년 독립선언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강대국인데요. 미국의 지도가 동부, 중부, 서부 해서 영토 확장사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동부 13개주가 합쳐서 미 합중국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1800년대 초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이 유럽 전쟁을 치르는데 나중에는 힘에 붙여서 군자금이 필요해가지고 그 당시 지금의 미국 중부 땅 전체입니다. 미시시피 강이요. 저 위로 보면은 미네소타 이 북부에서 시작을 해서 저 아래로 보면은 지금 루이지애나주의 누오리언즈라고 했죠. 재즈의 본고장. 여기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으로 미시시피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미시시피 강 주변에 형성된 주들이 이후에 한 13개 이상 주가 되는데 이것을 중부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중부지방이 원래는 프랑스領이었어요. 왜냐하면 미 합중국은 동부 13개주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1803년에 그 당시에 한 3,600만 달러가 하여튼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으로 샀습니다. 나폴레옹한테 미국이. 리스크 테이킹을 엄청나게 한 거죠. 잘못하면 국가가 재정 파탄이 날지도 모르는데 이 부동산 투자를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중부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거기 이제 루이지애나라고 그러는데 루이지애나 펄처스라고 하는데 옛날에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의 왕인 루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루이의 땅이라는 뜻에서 그것이 미시시피강 인근 지역 13개주를 통칭하면서 오늘날 중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부 지역은요 오데오가 있잖아요. 오데오라는 게 호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류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더 북방에 있는 캐나다하고 무역의 거점이 되는 곳이 또 오데오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특히 농업시대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펄처스였죠. 거기 180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시대가 개창이 된 것은 1848년에 대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까지 점령을 하는데 강점을 하지 않습니다. 강점하지 않고 그 대신에 오늘날 미 영토의 일부가 된 서부의 제주들 중에서 캘리포니아나 뉴멕시코, 애리조나, 네바다 같은 주를 사실은 강제 합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미국으로 편입을 시키죠. 멕시코한테 뺏은 거죠. 그렇게 해서 서부 시대, 그러니까 중부 시대가 열리니까 서부에 눈을 돌리게 되고 서부 시대가 열리니까 태평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부만 있었을 때는 바다가 대서양이잖아요. 유럽밖에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1848년 이 서부의 제주를 강제 병합함으로 해서 태평양 시대를 사실 열었습니다. 그것이 1848년이에요. 이게 상당히 나중에 설명에 도움이 되니까 연도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시기가 1848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지도가 만들어진 게 1848년이고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 러시아에서 그 당시 600만 달러 주고 매입을 한 것이고, 그리고 텍사스는 그 전에 다른 방식으로 또 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합병을 했고, 뭐 등등 영토 확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미국의 지도가 그려진 것을 1848년 전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은 1861년부터 65년까지 내전을 치릅니다. 이름하여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은 분단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던 컨페더러시라고 해서 남부 연방에 속해 있던 오늘날 남부의 제주들이 독립국임을 선포했고요. 자기들 대통령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던 컨페더러시를 국가로 승인을 한 유럽의 나라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분단 상황이에요. 5년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링컨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5년간 존재했었던 분단 상황을 극복하면서 제2의 건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1의 건국 주체로서 조지 워싱턴을 존경하잖아요. 근데 왜 에이브러함 링컨을 왜 존경을 하는가 하면은 제1 건국 이 주체로서 파운딩 파더로서 조지 워싱턴 이상으로 존경하는 것이 남북 전쟁을 분단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 분단 상황을 극복해 해준 인물이 에이브러함 링컨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제2 건국 주체로서 링컨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을 꼽아라 하면은 이 아메리칸 리퍼블릭 파운드로서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함 링컨을 꼽는 이유가 그렇고요. 실제로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이 탄력을 받아서 제2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1865년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내전이니까 남과 북이 얼마나 항폐화됐겠어요. 초토화됐겠죠.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재건 계획이 들어가겠죠. 리컨스트럭션 프로젝트가 이제 이 가동이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원래 그 재건 계획이나 경제 부흥 계획이 발동이 되면은요,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어쨌든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이 2차 산업혁명 대열에 본격적으로 조인을 하게 되는데요. 1866년을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 한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1866년부터 미국은 2차 산업혁명 대열에 조인을 해서 세기 말에 30년에 걸쳐서 산업화를 완료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었더라고요.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전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전기기관이 발명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전기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일본을 협박했던 흑선, 그것도 전기선이에요. 아편 전쟁 때 청나라를 겁박했던 것도 전기선입니다. 그 정도로 전기기관을 발명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전기선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철도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 옛날의 교통수단으로서 말을 이제 철도 교통이 대체를 하게 됐는데,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이 주도적으로 돼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결과물들도 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계공업이 발달될 수 있는 이 기초를 마련을 하잖아요.
소위 이제 그 당시 명직물공업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하면 섬유공업이죠. 거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공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또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주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2차 산업혁명의 기반은 뭔가 하면은 전기에너지거든요. 전기기관에서 전기에너지가 기반이 되고 석유에너지가 기반이 되잖아요. 전기에너지가 기반이 돼서 공장을 무한대로 돌릴 수 있게 되잖아요. 전력 수급이 잘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돌려가지고 자동화시키니까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가솔린을 쓰는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말하자면은 석유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전기 에너지하고 석유 에너지 양대 산맥이 2차 산업혁명의 주 에너지원으로서 이 주력 부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산업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고 이 자동차를 결국은 또 이 전력 공급이 잘 되니까 그렇죠. 계속 전기로 돌릴 수 있으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역사 속에 유명한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전기왕이 누구죠? 에디슨. 그렇죠? 전화왕이 벨. 그 다음에 석유왕이 잔 디 락펠러. 우리가 말하는 록펠러예요. 그렇죠? 석유왕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왕이 헨리 포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조업이다 하면은 요즘 이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제조업이라 하면은 되게 우리가 말하는 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뭐죠? 철강,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석유화. 요즘 들어서는 전자, 반도체로 가지만은 전통적인 4대 제조업 영역이 이 네 영역이었습니다. 이 네 영역에 걸쳐서 그 시대를 대표했던 인물이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미국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2차 산업혁명 이 당시에 미국이 주력 부대 역할을 해서 세기 말에 산업화를 완료하게 됩니다. 간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기가 열릴 점에는 미국이 이제 이 제국주의 확장 정책에 편성을 해서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1800년대 5대양 6대주의 전 세계에 걸쳐서 땅 따먹기 하면서 지도를 자국 중심 지도를 그리면서 해양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미국이 챙겨 먹을 땅덩어리가 별로 안 남았죠. 그래서 뭐 이 확장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건데 1898년에 있었던 미서 전쟁에서 스페인한테 승리를 하면서 그래도 식민지를 좀 확보하잖아요. 우리 아시아의 필리핀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남미의 이 큐바라든지 그 다음에 태평양의 웨스턴 사모아라든지 괌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을 전부 다 이제 전리품으로 챙기잖아요. 그래서 미서 전쟁에서 최초로 이제 승전하면서 미국도 이제 좀 확장 정책으로 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세기 말까지였어요. 산업화를 완료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화 조정기가 있습니다. 1901년부터 1914년까지 이제 산업화라는 게 1단계가 이제 제조대국이 되는 것인데 제조대국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산업화를 좀 심화시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치면은 첨단 기술대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일종의 순고록이죠. 그것이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갔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미국은 이 1차 세계대전 전후까지 해서 그냥 산업대국으로서 이제 산업화를 완료하고
나름대로 땅덩어리 넓고 그 다음에 GDP 규모가 커지면서 1차 대전이 끝났던 1918년에는 그 당시 세계 총 GDP의 30%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질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신생 미개 국가로서 빈방에 있는 지금 중국과 비슷한 그런 이 차별을 좀 받았죠. 아니 GDP의 30%를 생산하는데도 변방 취급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제조 내지는 기술 권력이고요. 금융도 중요하잖아요. 금융 권력을 지은 거는 이 당시는 아닌데 어쨌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 당시 세계의 기축통화가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이 파운드화였는데 영국이 이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세계의 기축통화가 없는 그런 무질서 속에서 이 세계 경제가 운영이 됐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이 슈퍼파워로 등장한 것은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랬어요. 1차 대전 때도 중간에 들어가죠. 1914년부터 1917년인데 사실은 개전 초에 참전을 안 하고 개전 중기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전 초에는 이 전쟁 당사국들끼리 그냥 이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한 1년은 싸웁니다. 그럼 1년 지나면 휴전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쳐 있을 때요. 그러면 이제 우량아인 미국이 딱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정면하면 가봐 이리 와 1차 대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1차 대전 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것은 전적으로 미국 탓이죠. 그런데 미국은 멀로 독트리기 때문에 멀로 독트린이라는 게 일종의 권익주의인데 요즘도 베네수엘라하고 관련해서 멀로 독트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멀로 독트린이 뭔가 하면은 그때가 1823년인가 그런데요. 그 당시 뭐 미국이 강대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래 이제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도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로서 유럽의 내정에 이 간섭을 안 할 테니까 유럽 제국 너희들도 우리 나라의 내정 내지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이 멀로 독트린입니다. 그러니까 멀로 독트린이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손을 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런 차원이에요. 그냥 베네수엘라 정도는 앞마당으로 보는 정서가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중미, 남미까지, 북미까지 다 미국의 뒷마당, 앞마당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멀로 독트린은 우리가 알기로는 고립주의인데 냉정한 의미에서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1차 세계대전을 마감했던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인데 상원에서 부결이 됐어요.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 1차 대전에 주전국가로 참전을 해놓고 손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성전국으로서 전리품을 영국과 프랑스만이 챙기는 그런 구조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41년부터 45년인데 원래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군수산업이 발달하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단기에 발달하는 군수산업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과학기술하고 연결이 됩니다. 한 나라의 국력, 특히 과학기술력이 단기에 커지려면 전쟁을 통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건 남북전쟁이라는 내전도 치렀잖아요. 그 전에 남북전쟁 이전에도 미영전쟁이라고 해서 1812년부터 15년 독립국가 미국이 독립국가 영국을 상대로 해서 한번 쌓아가지고 워싱턴 DC가 불바다 됐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미국 역사책에는 미국이 있다고 그러고 영국 역사책에는 영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에도 1846년 48년 대멕시코 전쟁했죠. 1861, 65 남북전쟁했죠. 1898, 1900년 스페인 전쟁했죠. 전쟁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양차 대전이라고 하는 1, 2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1차 대전을 치렀던 주전 국가들은 상당히 지쳤죠. 지쳤는데 미국은 중간에 들어가서 툭툭 치주기만 하고 그리고 또 전쟁 당시에 전쟁 초반기에는 무기장사 했잖아요. 뭐 밀거래도 좀 했겠죠. 뭐 독일 측도 알 수가 없죠. 뭐. 어쨌든 양쪽 다 물론 뭐 독일 측에는 최소한으로 했겠지만 무기장사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전비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융권에서 돈도 빌려주고 전쟁 자금은요 이자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전을 안 하면서 돈 장사하고 무기 장사하고 그러다가 튼튼한 체력으로 뛰어들죠. 그때는 그렇게 확보된 이 돈을 가지고 또 과학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발달을 한 거, 엄청난 발전을 한 거고, 그 다음 2차 대전 당시에도 개전 초에 참전을 안 하잖아요. 다 지쳐 있을 때 가가지고 툭툭 치면서 결국 다 접수했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2차 대전이 종전되던 1945년이 되면 상당히 바뀌게 되는 게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1차 대전 때 사실은 이겼다고 하지만은 영국, 프랑스도 기지맥진한 상태고 독일은 패전국이고 그래서 힘들었고 세 국가가 2차 대전 당시는 세 국가가 완전히 초토화돼버린 거죠. 성전국, 패전국을 떠나서 유일한 승자는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영국, 프랑스 중심의 세계 질서였고 이 세계 질서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2차 대전 당시에 유럽 전선을 책임졌던 독일과 아시아 태평양 전선을 책임졌던 일본이 세계 질서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일으킨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량한 미국이 참전하면서 교통정리를 해서 성전을 안겨주었는데 문제는 양차 대전을 거치다 보니까 이 성전국이건 패전국이건 독일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해진 거예요. 누군가가 세계 질서를 주도적으로 리더를 해가야 되는데 리더할 수 있는 국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 멀로 독트린의 취지에 위반하면서 그렇죠? 하면서 미국이 내가 그러면은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서방진영을 접수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스탈린 시절에 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중화공업 중심으로 육성을 해서 엄청난 체력을 축적하고 있었던 구소련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을 해서 미국에 맞서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45년 미소 냉전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 군사적인 측면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경제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산업화에 성공한 게 세기 말이잖아요. 그리고 산업화를 좀 더 앞시키는 심화시키는 작업을 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하다가 양차 대전 기간이라는 건 한 30년 되잖아요. 1914년부터 45년까지 이 기간은 미국한테 호재였죠. 왜냐하면 초기에는 무기 팔아먹으면서 군수산업을 키우면서 과학기술력을 키웠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유일한 성전국으로 남아가지고 과학기술력까지도 압시킨 유일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파워로서 단순히 제조대국으로서 지위를 누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조대국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과학기술대국으로서 꿈도 이뤘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남은 게 금융대국인데 금융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금융을 장악하는 것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장악이 어렵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참 미국이 그런 거 보면 참 운이 좋아요. 1차 세계대전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실제 기축통화 역할을 했던 파운드를 영국이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힘의 진공 상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US 달러가 브리티시 파운드하고 경쟁을 안 하고 그냥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 질서를 장악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제조대국이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이 돈 가지고 과학기술대국으로 압시킵니다. R&D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넘쳐나는 돈을 가지고 금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은 돌아야 되거든요.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대개의 국가들이 금융대국으로는 도약을 못했습니다. 제조대국에서 과학기술대국은 가기가 쉬워요. 비교적. 왜냐하면 연장생산이니까. 근데 금융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돈장사잖아요. 이거는 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축적된 그런 이 경험과 테크닉,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은 기존의 금융 질서를 일정 부분 장악하고 있었던 영국이 자리를 내주니까 미국이 접수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과 행제국가로서 또 우위도 있고 45년 종전이 되기 전에 1944년에 미국은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 나아가서는 금융 질서를 장악하기 위해서 브레튼 우즈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지금 뉴저지주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그 당시 이제 이 연합군으로 조인했던 주력 국가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종전 후에 경제 금융 질서를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지를 그리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바랄 건 있겠어요? 없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1944년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US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다. 그래서 달러 제국이 시작된 게 1944년이에요. 여러분 US 달러 100불짜리 있죠? 원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러. 100배 비전했어요. 아니 100배 남는 장사 어디 있어요? 이걸 했다니까요. 그리고 찍어내고 싶을 때 찍어낼 수 있어요. 통계 안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좀 통계를 받았죠. 세계에 매장되어 있는 금의 양에 따라서 거기까지가 맥스였는데 그것도 나중에 무너져요. 그것도 나중에 무너지는데 처음에는 그런 제한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1970년대 닉슨 독트린 이후에는 그것까지 무너지니까 하고 싶은 대로 찍어내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축통화국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지위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미국이 세계의 금융 질서를 주도하게 된 거예요. US 달러를 기축통화로 했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고급 인력들이 있느냐? 뭐 영미는 하나잖아요. 영국과 미국은. 또 하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이 원동력의 역할을 하는데 히틀러의 학정을 피해서 한 10만 이상이 그들의 새로운 조국인 미국에 옵니다. 오는데 그 당시 유대인 과학자들이 한 2만 명 왔습니다. 과학자 2만 명 만들려면요 한 세대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해도 2만 명 과학자 군단을 만드는데 30년이 걸립니다. 그거를 미국은 꽁으로 먹은 거예요. 유대 과학자들이 우수하잖아요. 그리고 유대 금융이 세계 금융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금융가들이 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대국으로 아니면은 금융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이 기존에 미국 내지는 영국의 인적 자원도 있었지만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한한 잠재력이 더해지면서 일시에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종전 후에 미국이 서방 경제를 압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된 원동력인데 그 당시 전성기 때요. 미국이 전성기 때 전 세계 총 GDP의 40%까지 갔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역사적으로 한 25% 정도예요. 지금 미국이 19조 한 3, 4천억 달러 정도 할 거예요. 근데 한 20조 정도 보는데 요게 전 세계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개 한 25%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미국이 여태껏 20% 언저리에서 계속 돌았는데 이때는 예외적이었습니다. 1945년부터 65년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인 번영을 부과하던 시기였어요. 풍요의 시대라고 합니다. 40%를 장악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시대를 1945년부터 1965년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한 거죠. 그렇죠. 군사 권력도 장악을 하게 된 게 이미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긴 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이잖아요. 최초의 핵 보유국가로서 압도적이잖아요. 비대칭 권력으로서 핵 보유국가가 대칭 권력인 재래식 전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하고 쌓았을 때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남한이 한국이 지금 뭐 국방 예산을 46조를 하면 뭐예요? 46조면은요 북한의 이 국가 총 GDP보다 많아요. 이게 그런데도 게임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은 이미 비공인이지만 핵 보유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미 남북 군사력 비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건 압도적인 거죠. 나중에 물론 러시아, 소련이다, 그 다음에 이 프랑스다,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핵 보유 국가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초로 핵 보유 국가가 되고 그 이후 이제 이 세계의 그 군사 대국으로서 털도 또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상황에서 정치 대국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은 디마크러시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지배 이데올로기를 5대양 6대주에 이식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수혜자 중에 하나고요.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로 무장하고 있는 소련하고 이 대비가 되지만은 어쨌든 서방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고 이것을 통해서 또 세계 정치를 또 주물락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945년에 미국은 제 영역에 걸쳐서 세계에서 압도적인 슈퍼파워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모르긴 몰라도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이후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과학기술대국과 금융대국까지 꿈을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3차 산업혁명인데요. 이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컴퓨터가 최초로 이 프랙티스가 된 게 미 군대입니다. 미 군부에서 최초로 컴퓨터가 프랙티스가 됐고 이게 1969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것이 이제 상용화된 것은 그 이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만 해도 괴물이었지만은 이게 이제 1990년대 정보통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인터넷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옛날에 컴퓨터만 있을 때는 지 혼자 놀이방이었는데 인터넷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커넥티드가 돼버린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면서 아와 타, 나와 이 다른 사람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정보기술 시대 3차 산업혁명으로서 정보기술 시대가 열린 게 실제 스타트는 1969년이지만은 전 세계에 정보기술 시대 원년을 선포한 것이 1991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정치 군사적으로 일극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혁명인 정보기술 혁명 시대를 선포하면서 주력 국가로 등장하면서 산업까지 받쳐주니까 미국의 압도적인 시대는 예고된 것이었고 그래서 1991년부터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서 거의 3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정치 군사적으로는 일극화 체제라고 합니다. 양극화 체제에서 일극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기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양차 대전에서 미국이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2차 산업혁명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은 미국만이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2차 산업혁명에 비슷한 시기에 조인했던 나라들이 지금 다 서방 G7이에요. 1차 때는 영국이잖아요. 그 다음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인을 했던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1815년 유럽 전쟁이 끝나고 조인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끝나고 나서 1830년, 1848년, 1871년
에 걸쳐서 프랑스는 프렌치 레볼루션, 연속적으로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기 때문에 1.5세대로 이야기합니다. 영국을 1세대, 1차, 그 다음에 프랑스를 낀 세대, 1.5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세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이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서방 G7 국가인 거 아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2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파워들이 아직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160년 동안.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차 산업혁명 시기를 1870년대 전으로 보는데 보세요. 미국이 산업화에 이제 그전에도 산업화는 진행이 됐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올인한 것은 1866년부터입니다. 70년대 가깝죠? 미국, 영국은 원래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프랑스. 프랑스는 1.5라고 그랬죠. 1815년 또는 1871년. 그 다음에 독일하고 이태리. 독일은 러시아의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하잖아요. 그게 1871년이에요. 이태리도 통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카부로, 가리발디로 대표되는 인물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통일을 합니다. 1871년이에요. 또 하나가 남았네. 뭘까요? 서방 G7 국가 중에서 빠진 나라. 어딜까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186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연도가 비슷하잖아요? 미국 1866년, 캐나다 1867년, 그죠? 그 다음에 독일, 이태리 1871년, 프랑스 1815년 또는 1871년. 한 나라 더 남았어요. 어딜까요? 전부 다 유럽 국가인데 아시아에서 일본입니다. 일본 메이지 레스토레이션,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러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신이 이 반혁명입니다. 혁신.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1868년이에요. 비슷하죠. 자, 1870년을 전후로 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석유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철강 시대, 석유화학 시대, 조선 시대, 다 그때 시작된 거예요. 공통점은 오늘날 서방 G7 국가들이 2차 산업혁명 시기에 2세대로 5개 국가가 조인을 한 공통점이 있고요. 영국은 1세대, 프랑스는 1.5세대, 나머지 5개 국가가 2세대. 이 서방 G7 국가가 아직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목표를 해야 되는 것은 서방 G7 플러스 1, 요즘 G8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를 넣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어쨌건 서방 G7 플러스에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외교적 역량이, 탁월한 외교적인 역량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 클럽에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OECD 클럽, WTO 클럽 아무것도 안 해요.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등 국가, 선진 국가로서 종합적인 인정을, 파워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들 이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은 서방 G7 플러스 1으로서 압적으로라도 레귤러 멤버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이 국제적인 위상을 엄청나게 압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볼까요? 제가 이제 미국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산업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100년 뒤에 산업화 과정을 밟았던 우리 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결론이 뭔가 하면은,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줄을 잘 세야 한다.
정치도 줄 잘못 서면은 계속 깨지기만 해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영특한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영악할 필요가 있어요. 좋게 말하면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는 현명해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풍요가 제가 볼 때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서 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운이 좋았던 겁니다. 중국의 변방으로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로 사는 적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조선만 놓고 봐도 파워 엘리트였던 4대부 상위 10% 빼놓고 90%는 개돼지처럼 살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가? 와, 총 GDP 1조 6천억 달러가 넘죠? 그렇죠? 1인당 GNP가 3만 불이 넘었잖아요. 이런 때가 완전히 있었어요. 제조 기반 탄탄하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줄을 잘 썼느냐? 저는 줄을 잘 쓴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운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에 운이 안 따라줬던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운이 따라줬던 100년 후 상황을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1870년대 전으로 해서 우리 조선은 이 개혁 개방의 거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시아가 다 그랬어요. 아시아가 다 그랬어요.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예요. 우리는 거기에 일종의 제어국입니다. 종주국은 중국이었어요. 외교권과 국방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같은 난이 있을 때 명나라 가서 원군을 보내서 제압을 해주는 거고, 구한말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채택할 수 없었던 것도 그 당시 리홍장으로 대표되는 북양 대신이 사실은 이 중국의 슈퍼 실세로서 의사결정 주체였지 우리 조선의 임금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외교하고 국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866년 상황을 딱 보면은 그 전에 대원군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1840년부터 1842년, 1856년부터 60년까지 1, 2차에 걸친 디아피엄 월이라고 해서 아편 전쟁, 중일 전쟁, 1차, 2차 중일 전쟁, 중일 전쟁이 아니고 이 중령 전쟁. 근데 아편 전쟁으로 많이 익숙해 있으니까요. 아편 전쟁 여러분 1840년에서 42년이면은 1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때는 주력 부대가 뭘까요? 이 배가 범선이 아니고 뭐죠? 전기선입니다. 전기선. 그렇죠. 이 전기선입니다. 전기선을 타고 오는 거죠. 뭐. 알잖아요. 그때는 영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치렀어요. 1차전. 게임이 안 됐죠. 동아시아 정치, 경제, 군사 질서의 중심이었던 청나라가 그냥 한 방에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개혁 개방 도시인 광둥성의 광주하고 푸젠성의 그 푸저우하고 샤먼, 그 다음에 쩌장성의 닝뽀, 그 다음에 이 장수성의 상하이, 지금은 상하이가 18세니까 독립되어 있지만은 이런 거예요. 이 도시들이 몇 개가 5개가 개항을 하게 되죠. 그때 홍콩을 활용한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 났겠어요. 세계 중심인 중국이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 체계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난징 조약입니다. 2차 이 아편 전쟁 때는 이 프랑스가 숟가락을 얹습니다. 영포 중심에 러시아가 중재자로 나서서 이권을 챙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도 챙겼지만 러시아가 챙긴 게 오늘날 연해주입니다. 북만주잖아요. 연해주를 챙긴 거예요. 연해주가 원래 우리 땅이고 중국 땅이에요. 놈들이 이 러시아는 되게 엄중해요. 피 하나 안 흘리고 전쟁 이 중재하면서 그냥 나가채 간 거죠. 그것이 지금 러시아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미국은 그때 숟가락을 얹기긴 했지만 먹진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은 여전히 1860년이면은 미국이 남북전쟁 바로 직전이고 외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크지가 않았을 그런 시기입니다. 순수하게 통상 목적이죠. 통상 목적으로만 움직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예요.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조선에서도 봤거든요. 그거 보기 전에 또 뭐를 봤느냐? 일본을 봤어요. 일본은 1854년에 이 페리 제독이 흑선을 앞세워서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화력을 보여주잖아요. 한포 사격을 통해서. 전기선입니다, 여기도. 전기선을 생전 처음 본 거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1868년까지 12년 동안 일본이 사이런트 레볼루션을 조용한 혁명을 겪으면서 체제가 바뀌잖아요. 에또 지금 도쿄, 동경 에또 막부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또 막부 시절 수백 년 동안 무시를 당했던 이 지금 서시마번 그렇죠. 아직도 서시마가 있어요. 서시마번하고 그 다음에 저기 조슈번 지금 히로시마 근처 야마구치현입니다. 이 두 개 번이 힘을 합쳐서 메이치 유신 체제를 만들어내죠. 지방 권력들이 힘을 합쳐서 200수십 년 동안 사실은 권력의 중심에 없어서 완전히 새로운 권력이 천황을 내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거죠. 이전의 지배 세력은 제로 베이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수백 년 동안 중앙 권력을 탕하지 않았던 지방 권력이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도 쉽게 잘 되는 거죠. 혁명이 그런 겁니다. 원래 기득권이 얽혀 있으면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다 그냥 중간에 우위로 끝나요. 우리나라 뭐 서재필 독립협회 운동도 그렇고 중국의 병법 자강 운동도 그렇고 기득권을 이 청황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아니면 고종황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설사 입헌군주제로 가더라도 보수 수구 세력들이 기득권자로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반동을 해서 한판에 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과 청나라는 결국 저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굴욕을 당한 거고, 일본은 지배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머리 끝부터 이 발끝까지 모든 것을 서양식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유신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건 그 연도를 보면, 그럼 우리나라는 뭐 했냐? 다 봤어요. 대원군도 흑설의 공포를 느꼈잖아요. 무시무시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아편전쟁 봤잖아요. 봤는데 이제 무서워한 거죠. 특히 러시아가 영토적 야욕이 많으니까 저놈들이 우리를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어쨌건 숨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냥 소위 말해서 쇄국 정책으로 일관한 거죠. 여느 순간 먹힌다라고 생각했는데 강제로 열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중국이 청나라가 강제로 열리고 일본이 강제로 열렸는데 조선이 무슨 힘으로 버틴다고 쇄국 정책을 씁니까? 핫똑똑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방이나 외교권이 없다 보니까 국방 외교 전문가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망통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외교가 안 보이잖아요. 북한하고 상대하는 게 외교입니까? 같은 민족인데. 외교 제로예요, 지금. 조선시대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외교 수준이. 외교부예요. 보급인대들 많습니다. 전부 다 놀고 먹게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줘요. 해외 나가면 수당하면 월급이 2배입니다.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외교관 키워놓고 놀리고 있잖아요. 평생 그냥 전쟁만 하고 작은 싸움, 큰 싸움만 해가지고 싸울 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점령을 해가지고 외교 외조를 알아야지 진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열불 나서 못 살겠어요. 조선이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외교 제로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서방에 당했느냐?
우리가 항상 애놈으로 무시했던 일본 놈들이 메이지 유신 8년 후에 7년 후에 1875년 운양호 사건을 일으켜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체결케 하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입니다. 뭔가 하면요, 일본은 그 전에 청나라하고 평등 조약 체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청국하고 대등한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조선은 결국은 하대를 맞는 식으로 불평등 조약 체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시한 거예요. 이게 요즘 중국 놈들이 대한민국 특사를 하대하잖아요. 아니, 특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면은 시진핑이 마주보고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 중심 질서에서 황제가 딱 이게 지금 일본을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일본 특사는 마주보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아니,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이 왜 북한이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외교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렇습니다. 외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서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시시각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신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강화도 조약 체계에 들어가기 전에 도전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뭐가 있었죠? 제너럴 시모노 사건이 있잖아요. 1866년에 고종을 섭정하던 사람이 대원군이잖아요. 그죠?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고 아버지가 섭정을 하잖아요. 1875년까지 사실은 한 10년 이상 동안 섭정을 하는데 대원군 섭정기잖아요. 그래서 제너럴 시모노 와서 어쨌건 싸워서 전소시킨 게 아니고 자연을 이용하고 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대동강에 들어왔던 제너럴 시모노를 전소시키면서 그것도 이겼다고, 계속 이대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병인 박혀 있었잖아요. 그 당시 한국에 가톨릭 신자들이 수천 명이 있었는데 12명 신부 중에 9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본부가 원래 베이징이잖아요. 그래서 베이징에 있던 텐진에 있던 프랑스 함대가 와서 또 강화도를 초토화시키잖아요. 그게 병인양요예요. 전쟁입니다. 조선하고 프랑스가 전쟁한 거예요. 사실 쫓아내긴 했는데 강화도가 초토화됐잖아요. 우리나라 보물들 다 탈취당했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신비양요 일으키잖아요. 제너럴 시모노 전소유 1871년에 강화도 초토화시켜버렸죠. 내용적으로 보면 다 진전쟁인데 착각 속에서 오랑캐를 물리쳤다 하면서 위정적사 운동에 탄력을 받게 되죠. 이렇게 10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대원군이 그 중요한 시기에 10년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거의 50년 만에 일본에 합의됐잖아요. 그 치욕스러운 경술국치를 1910년에 맞이하게 된 스타트가 바로 대원군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역사죠. 근데 결국은 먹힌 게 일본이잖아요. 강화도 조약 체계 제일 먼저 한 게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불과 7년 만에 이 조선을 내용적으로 보면은 잡은 거죠. 불평등 조약 체계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리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약한 고종, 결정장애증 환자인 고종에 조금 똑똑하긴 한데, 민비가 똑똑하긴 하지만은 아녀자가 요즘 시의 책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아니면은 바깥에 나가서 강야에서 하는 간접적인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머리가 아무리 좋고 똑똑해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참 구분이 다니까 참 아버지 아들의 며느리까지 다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게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모울람도 있었고, 그렇죠? 1882년인가
그 다음 갑신정변이 1884년 계속 이렇게 오다가 1895년으로 이제 가자고요. 자, 그러면 1895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일본을 봅시다. 일본이 메이치 유신이 1868년이잖아요. 원래 산업화는 30년이면 달성하거든요.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이 아시아의 수천 년 만에 걸친 지배적인 질서인 중국 청나라에 도전을 합니다. 그 당시 아시아 최고의 함대를 자랑했던 북양해군이 일본에 여지없이 깨지죠. 청일전쟁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아세요? 전쟁 예산은 2억 량입니다. 그 당시 일본 정부 예산의 3배예요.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그 외에 뭐 각종 이권들도 있지만 어쨌건 일본이 청나라에게 당신 조선에서 손 띄시오. 그래서 영어책을 보면은 청일 전쟁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서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 그래요. Complete Independence. 저는 처음 이 영문책을 읽으면서 미국 가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독립국가였는데 무슨 놈의 완전한 독립이냐? 결국은 제후국가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조공의 예를 이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종주국이었고 이게 영어로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띠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일본이 들어가겠다고 한 거죠. 뭐. 그때 대만도 일본에 넘어갔고요. 요즘 센카쿠 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펑우 아일랜드의 일부인데 그 센카쿠 열도도 그때 청일 전쟁의 전리품으로 일본이 챙긴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엉키하 이야기하면은 이 일본에 중국이 다시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줬죠. 그래서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청일 전쟁의 전리품으로 챙긴 게 펑후 아일랜드고요. 펑후 아일랜드의 일부가 우리가 아는 센카쿠 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 청일 전쟁인데요. 자, 보세요. 청일 전쟁이 딱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독립국가가 된 거죠. 뭐. 그렇죠. 독립국가가 됐는데 일본이 새 확장을 하니까 러시아가 그때 남아 정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냥 둡니까? 지 혼자서는 일본을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트리플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삼국 간섭을 해서 일본이 손떼기 하죠. 그래서 랴오닝 반도 한량 받는 것도 포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에서 손띄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러시아 시대가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간 파천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바보 같은 고종이 죽지 그냥 도망간 거죠. 한 1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옷에 맞지도 않는 황제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대한제국 시대가 13년이 된 거예요. 1897년부터 1910년까지. 그런데 대한제국 시기에는 러시아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러일 전쟁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1905년에 일본이 승리하죠. 유럽에서 유명한 발칸 함대를 포함해서 발틱 함대, 그렇죠? 그냥 초전에 그냥 뭐 초전 박살이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야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국과 미국이 사실은 좀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영미권 금융권에서도 이 전쟁 융자도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전쟁 준비를 해서 러시아를 발틱 함대를 한 방에 극동 함대를 발틱이 이 발칸이 아니고 발틱 함대를 한 방에 극동 함대를 한 방에 날려버린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을사보령으로 들어가잖아요. 보령이라는 게 결국은 외교권과 국방권이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의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잘 보세요. 일본이 메이츠 유신 이후에 불과 30년 만에, 그죠?
아시아의 맹주였던 청나라를 꺾었죠. 불과 40년 만에 유럽의 늙은 호랑이면서 슈퍼파워잖아요. 러시아도. 러시아를 잡은 거예요. 대단합니다.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세계가 일본을 평가할 때 세계 탑5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전후에 세계적인 슈퍼파워가 된 게 아니고 세기 말 세기 초에 세계적인 초강국으로 등장한 거예요. 러시아하고 청나라 잡으면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어쨌건 놓쳤습니다. 우리가 그 30년을 그런 식으로 허송세월 보내면서 결국 일본 먹이가 되고 또 다른 30년 잃어버린 세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식민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등민이잖아요.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5대양 6대주에 그냥 다 그냥 흩어졌죠. 디아스포라에 유대인처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5대양 6대주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나간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게 또 지금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된 거예요. 35년 잃어버린 세월이죠.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그렇죠? 해방정국이 왔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왕조시대에서 그 다음에 일제식민시대로 가면서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해방이 왔습니다. 미소 군정이 3년 동안 실시되고 남북 단독 정권이 1948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토적인 야심을 드러낸 역사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냥 욕심쟁이잖아요. 중국은 끝하면은 일본은 끝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한테 얼마나 당했어요. 중국하고 일본 이 주도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그나마 대접받고 튀려면은 동아시아 질서가 아닌 아시아 태평양 질서의 한 축인 미국 쪽에 붙어야 그나마 먹거리도 해결되고 그나마 자존심 챙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평양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격을 떨어뜨리잖아요. 중국이 하대를 하지 않습니까? 베이징이 와도 네 혼자 먹어봐. 이게요, 옛날에 우리 남한을 중국이 지금 보는 시각이 중국의 32번째 성경도로 보는 것 같아요. 성주 왔냐? 남한성 성주 왔니? 아이, 나 바쁘니까 혼자서 밥 먹어. 난징 대학살 사건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스피치 해야 돼? 네 혼자 밥 먹고 있어. 그런 거죠. 참, 그렇습니다. 외교가 실종돼서 그런 거예요. 어쨌건, 자, 1948년에 우리가 왜 줄을 잘 섰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 서방진영을 정치, 경제, 군사 질서를 주도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줄을 서고 싶어서 선 겁니까? 그냥 선 거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강제징용이지만은 일본 간동군의 일원으로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싸웠다니까요.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지. 전쟁은 철저하게 전리품청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1948년에 독립국가가 됐는지 아세요? 2000년 방황의 세월을 청산하고 이 2차 대전 당시에 전 세계 유대 인적 네트워크 15,000명을 가동을 해서 2차 대전 때 정보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주역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한 게 없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 군정 거쳐서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인 거죠. 북한은 소련의 영향력 하에 놓인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는 한국 전쟁 당시에 이 피를 흘리긴 했지만은
한국 전쟁이 우리를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를 지키는 또 원동력이 되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국군 포로 17만을 이 석방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을 겁박하면서 소위 말해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가 우리를 군사적으로 튼튼하게 지켜주는 안보에 신경 안 써도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우산 속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에 전념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이 고마움을 아무리 가대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미국의 영향권 하에서 미국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던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자유를 이식시켰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요, 리퍼블릭에서 자유는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투쟁해서 얻은 게 아니고 갖다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국가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경제에 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50년대는 사실 한국 전쟁이 내전이잖아요. 초토화됐잖아요. 아무리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산업화시킨다고 해도 되겠어요, 그게? 전쟁 직후인데. 우선에 먹고 사는 것조차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원조 경제라고 그럽니다. 1950년대 경제는 경제가 아니고요. 그냥 미국이 미리 살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조 경제로 연명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역량이 보충이 되고 체력이 회복이 돼서 4.19가 일어나서 민간 병건이 들었었지만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한 것은 나쁘고 독재한 것은 나쁘지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를 어쨌든 산업화에 성공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19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한국이 소위 말해서 2차 산업혁명이 한국이 1865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료가 언제 됐는가 하면은 1965년에 1965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작동되던데 스타트고요. 한 3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던 1800년대 후반에 그때 산업화가 완료가 된 거예요. 1990년대는 산업국가로서 심화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와가지고는 이제 여기서 얻어진 돈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각 기술대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2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뭐가 왔어요? 3차 산업혁명이 왔죠. 근데 우리 시스템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이었잖아요. 미국이 충실하게 한국의 시장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끼고 우리가 산업화에 사실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정보기술혁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한 거예요. 했는데 정보기술 시대가 1891년에 열리는데 그때가 노태우전 건데요. 정보기술 인프라는 전두환 때 시작을 했습니다. 오명장관으로 대표되는 인물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했고요. 그게 이제 꽃피우기 시작한 게 1891년 정보기술 시대 3차 산업혁명 원년부터 우리는 오리지널 멤버로 조인을 하면서 오늘날 풍요의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때 같은 경우는 뭐 박정희가 그래도 잘한 거죠. 2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은 박정희고요. 그것도 이제 미국의 그늘 속에 있으면서 뭐 꼭 줄을 서기보다는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3차 산업혁명도 그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 NT를 안 했잖아요. 그 시스템 속에서 3차도 같이 간 거예요. 그냥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던 게 인공지능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로봇으로, 뭐
등등등등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공육의 이제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것도 도도하게 물결치고 있는데 실제로 선언을 한 것은 2011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스프레드가 돼서 안정이 되려면 한 20-3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 사회에서 4차 혁명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사이클이 되게 짧습니다. 10년이라는 건요, 대우물이 10년 거쳐가지고 우리가 100년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 우리 박근혜 때도 사실 많이 놓친 거죠. 냉정한 의미에서. 박근혜 5년 놓쳤죠? 문재인 5년 놓쳐가고 있죠.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지향적으로 가잖아요. 독립군이에요. 그래서 애놈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100년 전으로 가서 독립항쟁하고 있습니다. 독립군이에요. 그 프라이드를. 독립군이 굶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굶어 죽어도 돼. 우리는 선의 상징이야. 십자군 전쟁을 할 거야. 그래서 구학을 일수하고 지배 세력을 교체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방조로 가는 거예요.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은 사이클이요. 길어봐야 3년이에요. 3년. 5년 플러스 5년을 놓치면은 종땡이에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하고 대한민국은 도태되겠죠. 그래서 결국 망해서 일제시대로 돌아가겠지 뭐. 감사합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강의하셔가지고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1시간만 더 있으면 아주 더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정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시간이 다 돼서 할 수 없게 됐고 기념 촬영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